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낮춰 잡았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10월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의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 대상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초 국내 전기차 규모가 무난히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급속 충전 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2.2%에서 2%로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한 뒤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건설 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 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의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은 2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의복과 승용차 등의 판매가 감소하며 0.5%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하며 5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 대상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 5천 명, 세액은 3조 3,4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 9천 명, 세액은 1조 2,323억 원 각각 늘어났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잇따라 올리며 급증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02%, 13.95%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0.5에서 2%였던 세율은 0.5%에서 3.2%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을 보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엔 10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검찰이 한남 3구역에서 과열수주를 벌인 건설사 3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모양새인데요. 조합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상한제 이후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된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하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수정 제한과 재입찰을 놓고 거수투표가 진행된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 정기총회. 어제 진행된 이 투표 결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은 수정 제한에 손을 들었습니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서 위법 사항만 제거해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며 조합이 검토 중이던 수정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입찰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며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한 말 뺐습니다.
조합이 수정 제안과 재입찰 사이에서 의견을 확정짓는 데만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의 어제 투표와 달리 재입찰로 결론 지을 경우 시간은 더 걸립니다. 시공사 결정 절차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의 조합 총회 단계를 거치고 각 절차에 2-3주씩 시간을 둬야 합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12월 중 시공사가 결정됐겠지만 시공사 선정에만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비리를 찾겠다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도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 등 정부 의지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지연된 단지도 있습니다. 서울시 말대로 조합의 의견을 공식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지만 결국 최종적인 사업 승인의 열쇠는 서울시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올해까지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는 약 7만 대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초에는 국내 전기차 규모가 무난히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급속 충전 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설비 하이차저입니다. 전기차 충전 전문 업체인 대영채비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350kW급 고출력 고효율 충전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800V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경우 20분 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7만 대.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수도권에 3,200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10,000개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 탓에 기업들이 직접 충전기 개발과 운영에 나섰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주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일부 편의점도 수도권 인근 점포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함께 충전소 장소 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 적다 보니까 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국민의 30%가 전기차하고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한편 내년 전기차 보급 대수가 10만 대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전기차 시대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앞선 레포트에서 보신 대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현재에서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관계부처의 대립도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경제산업부의 정세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건 실제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 적용됐던 특례 요금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예. 충전용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 요금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전기차의 민간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사용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충전기는 7kW시급의 완속 충전기와 50kW시급의 급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현재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의 기본 요금은 한 달에 각각 16,000원 그리고 11만 9천원으로 책정돼 있고 사용 요금은 1kW시당 52.5원에서 244.1원 수준입니다. 특례 요금을 폐지하면 요금이 현재의 2배 또는 3배로 뛸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금 혜택을 주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줬다 뺏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왜 유지를 해오던 걸 갑자기 해지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발단이 된 건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입니다. 예. 한전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손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9,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게 많은데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된다면 연간 약 4천억 원을 아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앞으로 새로운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도입하지 않고 지금 운영 중인 제도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과 주택용 절전 또 전통시장 할인제 등이 우선 폐지 대상이 된 겁니다. 네. 일단 한전의 적자가 심화가 되다 보니 특례 요금들을 폐지하면서 이익을 보존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정부와 기업에선 친환경차 시대를 내세우면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전은 어쨌든 간에 특례 요금 해지를 하는 거는 반대 행보잖아요. 네. 이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기업과 사용자 모두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아쉬움이 가장 컸는데요. 예. 특히 전기차 운전자들은 아직까지 충전기 찾기도 어려운데 가격부터 올리냐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기차는 충전하는 게 내비게이션에서는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게 충전하는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면 안 오르면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게 금액만 오르면 끝이 아니라 이제 충전 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네, 또 전문가들은 산업적 측면에서 지금이 전기차를 시장에 안착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소비자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가 이제 최근에 2, 3년 동안에 많이 따라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혜택을 줄인다면은 이 찬물을 끼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이 가장 빠르게 느는 국가입니다. 올해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대수는 약 7만 대입니다. 5년 전 1,000대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성장 속도라면 내년 초 10만 대를 돌파하고 2021년에 20만 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즉 전기차를 단순히 친환경차가 아닌 구매할 때 하나의 선택지로 보는 안정된 흐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고 안정성이 지금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요금 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찬물 꼈는다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가 부담이 될 텐데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 이후 주무부처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고 관련 예산도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후 한전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개최했는데요. 당초 전기요금 개편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빠졌습니다. 그 결과 이달 안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한전의 전기 사용 실태 조사가 모두 끝나는 내년 1월 초에 조금 더 본격적인 개편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들 경제산업부의 정세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6일부터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한 달 이상 빠른 행보라고 하는데요. 진행 과정도 전면 비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좀 이례적인 모습을 연이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통상적인 시기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통상 신한금융회장추천위원회는 임기 만료 2달 전인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이 회추위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회추위는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바로 다음 달 1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라면 회추위를 시작하기도 전 시점에 최종 후보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 현재 그 회추위는 현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서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전현직 CEO들 15명을 그 차기 회장 잠재 후보군으로 추려놨고 이제 면접을 진행할 3, 4명을 뽑기 위해서 이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네. 시기가 빨라진 것도 뭐 한 가지 좀 이례적인 건데 진행 과정이 비공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한금융은 과거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행장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던 그 신한 사태 때문에 이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금융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추위 때마다 관련 보도 자료를 매번 이렇게 발송을 했던 게 관행인데 이번에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전면 비공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차기 회장의 외부 인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이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신한에서 은행장 자리부터 이제 회장 자리까지 조 회장의 그 라이벌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아직까지 차기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점도 이번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평소와 좀 이례적인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잡음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신한은행 채용비리 공판이 드디어 1년 넘게 진행된 끝에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현 조용병 회장도 당시 은행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회추위를 기존대로 진행을 했다가는 이 1심 선고 결과가 차기 회장 후보 확정하는 그 시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 즉 법률 리스크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빨리 서두르는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고 기자 직접 이 공판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갑니까? 네, 일단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이거나 이제 정치인의 외부 청탁이 있었던 약 90여 명의 지원자를 따로 정리한 특이자 리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 리스트의 지원자들이 뭐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그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 그 점수를 준 사람을 나중에 따로 불러서 너가 점수를 제대로 준 게 맞냐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면접을 포기하다시피 해서 면접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지원자가 있는데 이제 부행장 자녀라는 이유로 다음 전형에 합격했다고 증언을 한 그런 실무자도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제 조 회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은 그 자리에서 좀 나온 게 있었나요? 네, 일단 조 회장 측은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물어본 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입장인데요. 당시 인사 책임자는 행장이었던 조 회장에게 특이자 누구누구가 이제 C 전형에서 탈락권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다음 전형에서 확인해보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탈락한 지원자에게는 사실 다음 전형이라는 게 없는 게 당연한데 이제 다음 전형에서 그 해당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사 실무자는 이 사람은 합격시키라는 뜻으로 그 지시를 받은 걸로 이해를 하고 이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1심 선고 날짜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맞물리면서 회장 연임 때문에 인선 절차를 서둘렀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확정 판결이 난 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측 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인데 이제 신한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이제 1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금융당국 역시 민간 금융기관 CEO 선임은 주주와 이사회의 몫이라고 밝히면서도 절차가 투명한지 지켜보겠다고 이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우리금융의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함한 CEO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고요. 내년엔 김정태 KB 하나금융 회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인선에 업계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하며 다시금 미중 간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우리 코스피 시장 역시 2090선이 무너지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 상황인데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090선까지 무너지며 2087.9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분 모두 반납하며 633.9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무려 1조 8,412억 원을 매도하며 17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81억 원, 993억 원을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즉 인권법에 서명하며 미중 무역 협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은 즉각 홍콩에 대한 군사 투입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나섰고 연내 1단계 합의 가능성도 낮아지며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주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SK바이오랜드는 이번 주에도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SK그룹의 계열사인 SK케미칼은 자체 개발한 치매치료 패치 SID710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최종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 역시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연말 결산 시즌이 다가오며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시점입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 속에 배당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 찾기에 분주해지는 시점인데 전문가들은 실적이 양호하며 주가는 소외되어 있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작년 배당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과 대신증권 등은 배당률이 5%가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중국의 홍콩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미중 간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PMI와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우리나라 GDP 등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산타랠리보다는 눈치 보기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매년 12월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해 절세하기 위한 전략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내년과 2021년 대주주 요건 완화를 앞두고 있어 개인 매물이 보다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월 개인 투자자가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소연 기자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주식시장 폐장 2거래일 전까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쏟아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2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 차익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년 12월마다 매도를 해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12월 개인 투자자의 매물 급증, 특히 올해는 기존 15억 원 이상이던 대주주 요건이 내년부터 점차 낮아짐에 따라 매도세가 더욱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으로 좁혀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분석해보니 섹터별로는 통신이나 장비, 부품 분야가, 종목별로는 메지온, 셀리버리, 오이솔루션, 에어부산, 솔리드 등이 꼽힙니다. 특히 이중 셀리버리와 오이솔루션의 경우 연초 대비 주가가 17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 투자자로부터 쏟아진 매물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소화하지 못할 경우 이들 종목의 주가는 약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세로 전환된 주가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개인 순매도액이 50억 원을 상회한 종목 중 12월 하락률이 10%가 넘은 종목의 1월 중 평균 상승률은 22%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시 개인의 매도에 따른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서울경제TV 민채 아나운서를 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민채 홍보자문위원은 오는 12월 6일 개최되는 협회 30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사회를 맡을 예정이고 협회와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홍보자문위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채아 홍보자문위원은 현재 서울경제TV 부동산 올인원 보험플랜 119에서 MC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